누가 짠 거 같네요. 약간 부장 아까 이거 말 안 했잖아. 질문한다고 뭐 이런 얘기 안 했죠. 큰일 났네. 마지막 건 잘라주세요. 안녕하세요. 국민일보 온라인 뉴스 부장 맡고 있는 김나래 기자입니다. 저는 20년 차 됐고요. 그동안 정치부, 문화부, 또 이제 온라인 뉴스부에서 여러 가지 동영상 코너라든지 이런 것들도 하면서 현장에서 오랫동안 기사를 써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온라인 뉴스부 지금 차장이고요. 조민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올해 18년 됐고요. 기자 생활한 지. 저도 마찬가지로 정치부, 사회부, 경제부 주로 스트레이트 부서 오래 있다가 온라인 뉴스부 와서 다양한 기사와 이런 것들 많이 보고 후배들과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국민일보는 주요 일간지 중에 한 매체고요. 저희 같은 경우 주로 이제 사회에서 약자, 어려운 사람들 조명하는 기사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온라인 뉴스부는 최근에는 N번방 보도했었고요. 요즘은 오프라인보다도 온라인상에서 워낙 이슈가 되는 것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이슈들을 따라가면서 기사를 쓰고 정치, 경제, 사회 전 분야를 망라해서 다양한 뉴스들을 발굴해서 쓰고 있습니다. 속보 대응도 하고요. 네. 신문사들 같은 경우 신문 마감 시간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뉴스 소비자들은 실시간으로 모바일을 통해서 뉴스를 소비하다 보니까 신문 마감 때까지 비어있는 시간 동안은 스트레이트 발생하는 기사들을 처리를 하기도 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온라인상에서 요즘 워낙 많은 이슈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담당도 같이 하고 있어요. 저희 부서에서 늘 온라인상에서 뉴스를 보고 하다 보니까 뉴스 댓글을 같이 보는 경우가 되게 많았는데요. 보다 보면 사실은 아니 왜 이런 뉴스에 이런 댓글이 달리지? 이런 댓글 쓰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지? 실제로 되게 심각하다고 생각했던 게 일종의 어떤 사건, 사고의 피해자, 그러니까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인데도 불구하고 그 피해자를 다룬 기사에 대해서도 피해자를 탓하거나 그들에 대한 약간 공격이나 혐오를 드러내는 댓글이 많이 달리는 거예요. 실제로 또 그런 댓글을 보고 상처를 받아서 회사로 전화를 주세요. 당사자인데 이 기사를 어떻게 좀 삭제해주면 안 되겠냐 이런 요청을 받고 하면서 이 댓글이 굉장히 중요한 여론을 확인할 수 있는 통로라고 생각을 해왔지만 이대로 또 둬도 괜찮은가 이런 고민이 많이 들기 시작을 했고 또 코로나 국면을 지나면서 굉장히 댓글 수가 많이 늘어났고 그 안에서의 어떤 갈등이랄까요? 대선도 맞물려 있고 이래서 상호 공격 비방도 많고 이제 그런 걸 실질적으로 느끼곤 있었는데 단순히 우리가 이렇게 느끼기에 그렇습니다가 아니라 과학적으로 우리 사회에 이런 현상으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라는 거를 보여줄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빅데이터 분석을 한번 해보자라고 방향을 잡게 됐던 거죠. 저희가 부서 내에서는 댓글과 관련해서는 고민도 많이 하고 평소에도 문제의식을 많이 공유를 하고 있었어서 준비 기간은 2년? 굉장히 길게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이걸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라 저희가 그냥 하고 싶어서 한 건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거예요. 다른 일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되잖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부서의 책임자가 동의를 하셨으니까 할 수 있는 일이긴 했지만 전체 회사에 또 온라인 뉴스 생산을 하는 역할도 우리가 하고 있는데 본연의 업무에 지장을 주면 안 되니까 그거를 안배하는 게 사실 되게 아마 부장이 그게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결단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온라인 뉴스 부장이 기획을 한다는 건.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저희 부서에서 인턴 기자들을 받아서 일종의 교육도 하고 이 친구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언론사에서 어떤 식으로 기사를 만드는지 첫 과정을 보여주는 그런 과정이잖아요. 근데 인턴 기자들도 마찬가지로 자기 이름으로 기사를 쓰고 제일 놀라는 게 뭐냐면 왜 이런 댓글이 달려요? 자기들이 그 전에 이 댓글을 볼 땐 몰랐는데 기사를 쓰고 나면 기자에 대한 공격이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 인턴 기자들 같은 여성 기자들 보면 꿀패미 인턴 기자, 네가 그러니까 평생 인턴이나 하는 거야, 그런 댓글들도 달려요. 오히려 인턴 기자들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더 댓글에 놀라기도 하고 문제의식을 또 갖게 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고 있었던 상태였고요. 또 어쨌든 저희 회사 차원에서도 기자들이 참여를 하긴 했지만 젊은 친구들이랑 같이 그런 기회를 공유하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런 걸 같이 해볼 생각이 있느냐 다 물어보고 또 마침 이제 그때 있던 친구들이 데이터 저널리즘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같이 작업을 하게 됐죠. 저희가 이제 기획회의 하고 있으면 본인들이 궁금해하는 게 느껴져요. 같이 해보고 싶어하고 그런 것도 많이 있었고.
이원재 교수님 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그거부터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 게 숫자 분석은 말 그대로 로 데이터를 받아서 저희도 그냥 분석을 할 수도 있어요. 후반부에 진행했던 키워드 분석은 댓글 자체를 다 모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1년 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1년 반 동안의 정치, 사회, 부문의 기사에 달린 댓글을 모으는 작업이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일일이 복사해서 붙이지 않는, 그거는 크롤링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건 사실 컴퓨터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카이스트 이원재 교수님 팀에 의뢰를 해서 그 작업을 맡겼고요. 그 팀에서 해줘서 완성된 무언가 결론이 나서 올 줄 알았는데 그거는 당연히 아니었고, 그 자료를 저희가 받아서 교수님의 자문을 구해가면서 기자의 문법으로 다시 분석을 해야만 하는 거였죠. 작업을 쭉 진행을 하고 났는데 저희가 분석한 기간에 있는 댓글이 1억 2천만 개였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10월에 이태원 참사가 벌어지고 매우 급하게 또 열흘 기간의 댓글을 추가로 더 분석을 해야 됐고, 이 작업들을 할 때 카이스트 팀에서도 키워드별로 묶어는 주시지만 너무나 방대하니까 어떻게 가르마를 타야 되는지가 너무 어려운 작업이고, 이해할 수 있게 표현하는 게 이렇게 어려울 줄은 사실 저희도 상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 작업을 한 이후의 결론은 이걸 보여주는 게 문제고 인터랙티브 페이지를 만드는 데까지 간 거였죠. 근데 페이지를 작업하시는 분도 이 데이터를 일일이 다 입력을 해야 되는데 데이터 값이 너무 많으니까 이 페이지를 만드는데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었죠. 이걸 쉽게 표현하는 것부터도 어려웠지만 그 전 단계 모으고 작업하는 것 자체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빅데이터라고 하면은 소위 말해서 포털에 있는 댓글을, 포털 네이버에 있는 댓글을 다 모으고 그 댓글들 중에서 어떠한 댓글에 어떤 종류의 근거한 혐오가 담겨 있는지를 AI 틀을 이용해서 분석을 한 거거든요. 그걸 통해서 숫자와 뭐 그래프와 어떤 경향성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자료들을 이렇게 받긴 했는데, 뭐가 어떻게 문제인 것인지를 설명하고 분석하는 작업은 결국 또 기자들의 몫인 거예요. 빅데이터 저널리즘이라는 게 저희가 해보면서 그 숫자에 사회적 맥락을 입히고 우리 시점에 유의미한 문제의식을 끌어내고 보여주는 작업이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초반에는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이 데이터가 기술적으로 어떤 의미이고 독자들한테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해야 하는지, 그런 방법론적인 부분들에 대한 공부를 교수님 팀이랑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전문가들이 분석해낸 그거를 일반 대중들한테 설명하기 쉽게, 처음에 저희가 교수님한테 연구 방법론 이렇게 한 장으로 좀 정리를 좀 해주세요. 저희가 좀 설명을 해야 되니까요. 데이터 분석을 어떤 툴로 네. 했는지를 설명해 주세요 하는데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고요. 저희가 다시 숫자에 의미를 붙여야 되는데 그 부분은 또 혐오 키워드로 했던 분야들, 뭐 여성, 뭐 노동, 또 어떻게 보면 참사 피해자들까지 그 부분에 관련 전문가들에게 데이터를 다시 보여드리고 이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해석하는 게 맞는지, 어떤 게 유의미한 자료인지를 다시 확인하는 작업을 거치다 보니 시간이 정말 오래 걸릴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이 기사를 쓸 때 제일 고민했던 게 어디까지 혐오 댓글이라고 보여줄 거야? 이제 이 부분을 얘기를 했을 때 정말 많은 전문가들도 다 정의를 내리기 어려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서 아직 혐오 표현에 대한 어떤 공감대 형성이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 댓글은 혐오 댓글입니다라는 걸 AI는 더 쉽게 구분을 하지만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어떤 기사에 어떤 맥락에서 그 말이 쓰였는지에 따라서 받아들여지기가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기준을 정해보자. 그러니까 어디까지 되고 안 되고 이제 그런 고민을 하다가 요즘 젊은 세대들은 상대적으로 MBTI도 그렇고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확인하는 그런 식의 테스트에 굉장히 좀 익숙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나름으로는 이 댓글을 쓰는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해보는 기회를 제공하자 그래서 질문지를 이제 만들기로 했는데 굉장히 쉽게 만들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것도 전문적으로 또 제대로 만들려고 하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점수화를 할 거냐부터 네, 계량화를 할 수 있는 사안인가, 계량을 한다 그랬을 때 그 기준이 있나 그랬을 때 그런 지표가 아직 개발되는 게 없더라고요. 언론 쪽의 교수님들 몇 분한테 또 자문을 구하고 했는데 그거는 좀 쉽지가 않아서, 그럼 즉각적으로 나는 어떤 식의 댓글을 쓰는 사람인지 스스로 한번 확인해보고 가벼운 캐주얼한 설문으로 많이 바꾼 거였어요.
대부분 설문을 하신 다음에 그래서 몇 점은 괜찮은 거야, 몇 점은 안 되는 거야를 알고 싶어 하시는데 그것까지 말씀드리기에는 사실 저희가 물론 지수 개발 전문가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음에 해야 되지 않을까. 저희도 이제 그 피드백을 좀 받으면 그거를 토대로 빌드업 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다들 하시고 스스로만 저장을 하셨는지 이렇게 데이터 값이 많이 쌓이진 않았어요. 그리고 사실 체크하면서 생각해볼 시간을 좀 주자는 취지였었거든요. 가이드라인이 발표가 됐고 다 같이 합의한 어떤 표현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나온 건 처음이고요. 네이버 다음 카카오, 네이트, 뭐 기타 등등 AI까지 다 포함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표현에 대해서는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다라는 식의 내용까지는 담겨져 있는데 구체적인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은 추가적으로 더 논의를 해야 돼서 사용자 조사 이런 것들 진행한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가이드라인을 보니까 28일에 나왔네요. 4월 28일. 제가 정확하게. 틀리면 안 되니까.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사실 이태원 참사 피해자 유족이셨어요. 이태원 참사 기사에 대한 댓글 부분 분석하는 걸 제가 맡았었는데 되게 마음이 아팠던 거는 이 기사가 나를 다시 공격하고 있다 였어요. 우리를 향한 혐오가 이렇게 많다는 기사를 대체 무슨 의도로 쓰셨느냐, 그게 아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미 너무 상처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다시 보여주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렇다. 저희가 그 부분 때문에 숙명대 홍성수 교수님하고도 계속 그런 얘기도 많이 나누고 했는데 우리가 인용을 하지 않고 팩트를 얘기하지 않고 해석을 할 수가 없잖아요. 혐오 댓글을 분석을 하려면 혐오 댓글을 보여줘야 분석을 할 수 있는 건데 보여주는 것 자체가 상처가 되면 어떻게 써야 되지 이런 고민을 많이 하고 굉장히 많이 덜어내고 기사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숫자 분석 10개 중 6개가 댓글 혐오였다 이거 자체도 못 받아들이겠다고 하셨을 때 되게 그땐 그리고 또 일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그게 계속 기억에 남고 그게 계속해서 가는 것 같아요. 지금도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답을 아직 찾지는 못해서. 그래서 하지 말라 하는 거 말고 그런 식의 어떤 혐오나 문제가 있는 표현을 대신할 수 있는 대항 표현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고민을 했었거든요. 법으로 규제하거나 뭘 하지 말라는 식의 일종의 장벽을 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반박할 수 있어 보여줄 수 있는 일종의 카운터 스피치 같은 거를 찾아보면 어떨까 이런 고민들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지난 1월에 시상식이 있었고요. 작년 12월 보도에 대한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 저희 수상을 했고 잘하는 어떻게 해야 되죠? 사내에서는 당연히 받았고요. 때리 기자상 받았을 때 다음 달 지나면 심사평이 나오거든요. 근데 심사평 보면서 감사했던 것 같은 게 저희가 보도하면서는 좀 고민이 됐던 건 댓글이 혐오 많은 거 누가 몰라? 댓글 문제인 거 누가 몰라? 심지어 읽는 사람들도 안 읽으면 돼, 무시하면 돼. 사실 기자들 스스로 이상한 댓글 보면 그냥 보지 말면 돼, 닫어 뭐 이런 거고 포털사들도 지금 그나마 도입되어 있는 이제 방식이 댓글 접기 정도잖아요. 안 보면 되라고 얘기를 하는 와중에 이 기사가 어떤 의미를 가질까에 대한 게 조심스럽고 고민됐던 부분인데 심사평 보면 어쨌든 이런 객관적인 사실을 분석해서 공감대를 얻고 다른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시작이 된 것 같다는 평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이 많이 뿌듯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상은 아니더라도 이 분석 자체가 저희 스스로 기사를 쓰면서 계속 생각해보게 되는 계기가 많이 되더라고요. 기사를 썼을 때 어떤 댓글이 어떤 식으로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칠까 뭐 이런 생각들을 안 할 수 없게 된 것도 또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금 생각해보게 해주는 기사가 좋은 기사인 것 같아요. 어떠한 우리 사회의 현상들 중에서 그냥 무심코 지나갈 수도 있긴 하지만 이게 정말 괜찮은 걸까? 라고 질문을 좀 던져주는 기사가 좋은 기사가 아닐까.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이미 자기의 어떤 입장이 있는 상태에서 사실도 편집해서 보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랬을 때 당신이 보고 있는 그 사실이 진짜 괜찮은 걸까요? 라고 질문을 독자들에게 오히려 던져주는 기사가 좋은 기사가 아닐까. 제가 해보니까 그런 기사 쓰는 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하나의 방향과 답이 있는 기사들은 더 쉽지만 오히려 정말 좋은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기사? 그런 기사는 제가 생각해보면 늘 쓰기 어려웠던 것 같아요. 가장 말씀하신 거랑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오늘 인터뷰하는 내내 너무 많이 쓴 단어가 고민했다는 얘기였던 것 같은데 읽는 사람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도 그런데 좋은 기사를 쓰는 기자의 자세가 계속 고민하는 거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어떻게 보면 온라인이라는 익명성의 공간이잖아요. 굉장히 민낯의 내용, 그런 사회를 되게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다 진실도 아니고 다 거짓도 아닌 세상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계속 뭐가 맞는지 고민하고 나 스스로에게 질문 던지면서 쓰는 기사가 좋은 기사인 것 같습니다. 뭐 저렇게 고민을 많이 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보니까 기자들에 대한 혐오가 굉장히 넘쳐나는 시대인 것 같아요. 기사를 보실 때도 약간 뭐 마음에 안 들면 일단 기자 욕부터 하고 보시고 이런 것들도 많고, 물론 기자들이 잘못하고 그런 것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많은 기자들이 고민하고 고생하면서 기사를 쓰고 있거든요. 잘못하는 부분들은 고쳐 나가겠지만 한편으로는 공들여 기사를 썼는데 저희끼리 하는 얘기가 아무것도 안 읽네. 선배 그거 봐요. 공들이고 애쓴 기사는 별로 조회수가 안 나와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정말 이제 기자들이 잘했으면 좋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약간 이제 기자 비판이나 이제 이런 것만 하지 마시고 좋은 기자들이 쓴 좋은 기사를 같이 읽어주시고 그러면 더 좋지 않을까. 어쨌든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좋은 기사를 쓰기 위해서. 좋은 기사가 고민이 많이 담겨있는 기사라고 얘기했잖아요. 결국은 독자들에게 뭐 조언도 아니고 부탁도 아니고 그냥 제가 공유하고 싶은 내용은 사이다일수록 별로 보면 안 좋습니다. 너무 사이다 같은 기사보다 이런 것들도 많이 읽고 서로 생각하고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잘 쓰겠습니다. 해야 되는구나. 네. 감사합니다. 네.